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고위급 협상팀을 꾸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며 전쟁 종식 의지를 재확인했고 첫 회담을 무난히 마치며 관계 회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가 새 AI 모델 그록3를 공개했습니다. 오픈 AI, 딥시크 등 경쟁사 거대 언어 모델보다 수행 성능이 우수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년 내 스페이스X 로켓 시스템에 AI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해 연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포함해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기적 수요가 많아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양국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쟁 종전을 협상할 수 있는 관련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를 하게 됐고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 반면에 테이블에서 배제됐던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쪽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는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우선 나스닥은 0.07%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24%, 다우 지수는 0.02%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가 부재했던 가운데 장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을 지었고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수준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미뤄간 종전 및 평화협상을 앞두고 러시아 송유관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1%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국채금리, 우선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각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3월 금리 인하를 비롯해 상반기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히트웨이브 열어서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항공사 델타항공의 주가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선 화면상으로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내린 종목들이 좀 뚜렷한 가운데 대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였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전날 캐나다 토론토 피어스 국제공항에서 델타 여객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전통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16%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설계와 제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계는 브로드컴에, 제조는 대만의 TSMC에 각각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호재로 적용했습니다. 메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었었죠. 20거래일 연속해서 오르면서 나스닥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한 후 이날은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록 경신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한편 AI 서버 기업으로 변신한 컴퓨터 제조사 델테크놀로지스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소유한 AI 스타트업 xAI에 50억 달러 규모의 서버를 공급하기로 한 소식이 여전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5% 이상 뛰었습니다. 또 슈마컴도 살펴보시죠. 생사 기로에선 서버 제조업체 슈마컴이 16% 이상 급등하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소식은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좀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하나 싶더니 계속해서 오름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테슬라는 0.49%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뉴델리와 뭄바이에 쇼룸을 오픈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작년부터 매장을 위한 부지를 물색해왔으며 뉴델리 국제공항 인근 에어로시티와 뭄바이, 반트라 단지에서 쇼룸을 만들 예정인데요. 다만 서비스 센터가 아닌 수입 전기차 판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인도의 높은 수입 관세를 비판하면서 완화 요청을 했으나 현지 완성차 업체들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했었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의 높은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지적하면서 모디 인도 총리와 조기 무역 협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는 인도에서의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현지 생산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24년 독일의 풍력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M7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입니다. 0.05% 소폭 하락한 채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244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3% 수준에서 강보합 수준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409달러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또 엔비디아는 139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마존은 0.89% 하방 압력을 보여주면서 226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타입니다. 2% 넘게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7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또 알파벳은 0.79% 내려가면서 183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어서 테슬라는 0.49%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354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빼놓을 수 없는 외신 소식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웨이 소식부터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화웨이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릴 텐데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구글 안드로이드 OS와 첨단 반도체 접근이 차단되면서 해외 시장 점유율이 0.3%까지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내 점유율은 2024년 17%로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화웨이는 이 흐름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려고 하며 고급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트 XT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지 않아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웨이 자체 앱스토어에는 넷플릭스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AI 챗봇 제미나이와 같은 인기 맵이 없어 글로벌 소비자들에게는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겠고요. 고급 하드웨어를 원하는 소비자라도 구글 생태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은 큰 걸림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경제장관 에릭 롬바로는 2026년 예산 수립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재정 적자를 2025년도 GDP 대비해서 5.4%로 줄이고 2029년도까지 3%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는 유럽연합의 재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에는 적자를 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 노조, 기업과 협력해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밝혔는데요. 프랑스 정치 불안과 예산 지연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성장률도 둔화했습니다. 프랑스 경제는 지난해 4분기 0.1% 위축했고 또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0.1에서 0.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25년도 프랑스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서 논란이 많았었던 연금 개혁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2023년도 계속해서 정년을 56세에서 62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새 총리 프랑스와 마이 바이로는 해당 법안의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노사 대표들이 3개월 내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아보고 또 이를 올해 안에 법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피치 신용평가는 연금 개혁이 철퇴할 경우 프랑스의 재정 건전화 계획이 흔들릴 수 있으며 중기 재정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지출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개혁이 지연될 경우 재정 적자 관리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수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S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간밤 미증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은 휴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날 때문에 휴장을 했고 휴장을 끝내고 열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재료가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이 러우 전쟁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크게는 또 동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어쨌든 상승 불이키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죠.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가요? 사실 장 출발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 못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큰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단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르면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달 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초로 조금은 미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따른 실망감들이 장 초반에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의 변화라고 우리가 키워드를 잡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아니면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혹은 설 연휴 전만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 다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 간밤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는 조정이 좀 나온 상태인데 그동안에 좀 잠시 쉬었던 그러니까 2등주, 3등주였던 종목군들이 이제 장 중후반부에 고개를 들어주면서 그나마 전략 후강의 조금 모습을 보여줬다고 정리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장 중후반부에 강한 종목이 뭐였느냐라고 체크를 해보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슈퍼 마이크론을 좀 체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좀 변동성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슈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감사보고서 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충분히 낼 수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만족스럽게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던 간밤 미증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텔을 가지고 브로드컴이 일부 가져가고 TSMC가 일부 가져가고 그러면서 기업의 가치가 일시적이나마 어제 이제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큰 뉴스가 있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보인다라기보단 개별 이슈에 따라 혹은 개별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에 조금은 더 적합한 그런 시장이 흘러왔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뚜렷하게 재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양국의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한 이번 주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르면 이번 달 말일까지로 어느 정도 좀 연기가 된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마이크론과 슈퍼 마이크론이 이제 오늘 미국 증시 안에서 또 각광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슈퍼 마이크론 쪽에서는 감사 보고서를 이제는 낼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신이 찼고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텔 또한 급등세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6% 오름세 보였고 현재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0.26%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만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외교 수장 회담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이 종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함께 좀 부각이 됐던 게 이 미국의 방산업체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그렇죠.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 쪽에서도 방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이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상반기의 모멘텀이 또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지금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방위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순위로는 유럽 내 국방산업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받느냐?
미국 기업들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차례가 아무래도 그 외 지역에서 가장 빠른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골자가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혹은 2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방산주 혹은 이제 유럽과 미국의 방산주들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미국의 방산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록히드 마틴입니다. 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의 여러분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원래 유럽에서 방위비가 올라간다면 유럽에서 가장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이 제일 먼저 수혜를 좀 번다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도 탐색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반등 나오지 못하고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실제 이러한 수혜들이 우리나라까지 올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이제는 점점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의 방산주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산성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보완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높은 제품을 이제 찾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최근 방산주들의 이제 상승 요인이 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방산주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록히드 마틴이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거는 뭐냐면 테슬라하고의 굉장히 지금 신경전이 좀 날카롭게 좀 서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은 전통적인 방산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국이 지금 일궈왔던 전투기와 같은 로켓포와 같은 무기는 이제는 거의 할 필요가 없다. 무인기를 써야 하고 로봇을 도입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록히드 마틴이 그동안 읽어왔던 어떤 길의 방향성이 지금 조금 다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전처럼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면 꾸준히 우상향할 거야라는 그런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그리고 그 외의 나라,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업종 중에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은 록히드 마틴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차트를 엮고 주가 추이를 살펴보자면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이 모멘텀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록히드 마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때 시작할 때 이 본부장님께서 인텔 얘기를 말씀 그렇죠. 주셔가지고 네. 인텔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TSMC라던가 브로드컴 쪽에서 지분 인수설 같은 걸 놓고 지금 급등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면에 브로드컴과 TSMC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추이를 보자면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TSMC가 인텔 파운드리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이 TSMC 쪽에서는 이 독과점 논란에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 각국의 규제 당국의 승인을 좀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 정말 인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각기 지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브로드컴도 브로드컴대로 TSMC는 TSMC대로 인텔의 절반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반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럼 무엇이 필요한 거냐?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텔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알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왜 우리 머릿속에 인텔하면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떠오르지? 네. 정말 오래됐고 이 컴퓨터 하면 인텔이 지금 원조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이 사실 이제 시대 트렌드의 변화에 이제 쫓아가지 못해서 지금 약간 도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업력 동안 이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허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특허를 좀 가지고 싶어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 브로드컴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반대로 TSMC는 무엇 때문에 인텔의 저 절반이 조금 필요할 것인가? 지금 이제 중화권 쪽으로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 장비주들 못 가게 막잖아요. 네. 그런데 인텔의 절반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ASML에 만든 반도체 최첨단 장비들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TSMC는 인텔의 절반이 모두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지금 고도화된 최첨단 반도체 장비주들 자기들이 지금 대놓고 못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을 그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브로드컴 입장에서도 TSMC 입장에서도 인텔이 지금
기업적으로 혹은 재무제표적으로 엄청나게 큰 시너지 효과 이득을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의 방향성은 조금 내려가는 상황. 하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기사회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가치가 간밤에 이제 제법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이 흐름들은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텔을 전 쫓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만약 이렇게 좀 분해되었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특허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브로드컴이 훨씬 더 좋은 이득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텔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16% 올라가고 애프터마켓에서도 0.2% 올라가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브로드컴과 이 TSMC 쪽에서 바라보는 포인트 자체가 조금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브로드컴에서는 특허를 지금 갖고 싶다. 그리고 TSMC 쪽에서는 지금 못 가져오고 있는 최첨단 장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브로드컴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은 오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이 팔란티어가 엔비디아의 바통을 넘겨받아서 AI 시장의 이 선도주로 급부상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인데 네. 일단 AI 소프트웨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팔란티어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나. 그렇다면 올해는 좀 반대로 상반기가 소프트웨어가 좀 주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영역이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난 2년에서 한 3, 4년 동안은 하드웨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AI라는 것이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AI 기능 중에 두 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하죠. 학습의 능력과 추론의 능력이 지금 중요한데 추론은 이 학습된 거에서 추출하는 게 추론입니다. 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학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쪽이 지금 이 기술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오픈AI 챗 GPT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막대한 양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해야 됩니다. 뭐 수십 년 뒤에 학습 끝나면 이미 우리는 없고 AI만 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면 HBM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부품이 필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학습을 좀 많이 마친 AI와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각각의 산업에 맞는 어떤 한 분야에 좀 특정적으로 조금 더 이제 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추론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제 포인트를 좀 뽑아가지고 이제 기술력들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방위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추론을 통해서 AI에 접목시켜갖고 지금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 딥시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중요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돈 많이 안 써도 추론할 때는 이렇게 좋은 성과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는 것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에 좀 치우쳐져 있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뒤에서 추론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더 관심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팔란티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기업들도 저는 꼭 체크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를 돌아보자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로 시작을 해서 더 강한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정규장 안에서 4.5%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봤더니 미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너무나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를 설립하라는 행정명령을 해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기존에 그 폐쇄됐던 원전 에너지들을 다시 이제 꺼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력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더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전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플러스 원전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진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원전주 하면 대표적으로 크게 두 기업이 있죠. 오클로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통 원전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들 익숙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반도체에서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트렌드 변화가 있듯이 원전 쪽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트렌드의 변화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클로라 뉴스케일 파워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보다 최근에 더 눈에 띄는 쪽은 이 빅테크 기업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원전주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콘솔레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티커가 CEG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업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원전 에너지 계약의 체결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해 보이는 모습으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원전주들을 보실 때는 이런 기업들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비스트라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쪽도 지금 AI와 관련한 어떤 이 SMR 관련 산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만 너무 바라보시는 것보다도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 저는 이 콘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비스트라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얼굴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얼굴들이지만 이미 그들의 주가 추세를 보면 정말 견고하게 우상향을 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한번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골자를 살펴봤더니 이 폐쇄됐던 원전을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쪽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기존에 미국 안에서는 오클로라던가 아니면 뉴스케일 파워 같이 이 강력한 원전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투자자의 시선이 조금 바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있는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기업들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콘셀레이션 에너지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돈을 잘 찍어내고 있고 잘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도 한번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 관세에 관한 뉴스가 하나 방송 전에 떴더라고요. 자동차 관세 지금 4월 2일자로 미뤄지긴 했는데 25%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 보면은 뭐 연초 들어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관세 정책이 그 원인으로 좀 꼽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관세 리스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증시 방향 이제는 좀 무뎌질 수가 있을까요? 무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4월 1일이라든지 4월 2일까지 가까이 갔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흘러가게 되면 시장엔 충격이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경제 관련 어떤 CEO님들이 먼저 지금 가서 많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줄 걸 준다면 트럼프는 협의를 하겠다라는 게 이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호주도 지금 잘 지나가고 있고요. 일본도 잘 지나가고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협의되진 않았지만 시간을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 많이 대화를 해보고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용인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4월 1일 혹은 25% 관세 이것보다 저는 3월 중순 안에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해결되는 것이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3월 중순부터는 앞으로 4월 1일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 답답하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 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그 전에는 우선은 추세를 따라서 지금 가는 종목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를 따라서 가는 종목들에 집중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협상 카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쯤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그록3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근데 살펴봤더니 뭐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 챗봇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발표된 게 베타 버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이게 정말 뛰어난지는 확실히 보이지도 않고 사실 이렇게 AI 챗봇을 쓰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음성이라던가 이 디테일적인 기능 등일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그록에 대한 성능의 문제 혹은 성능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유사한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결국 이제 추론의 능력을 가지고 확장이 되는 확장성에 저는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그러기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기대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능력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잠시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테슬라가 이쪽에 계속해서 이제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만약 테슬라의 다른 디바이스, 테슬라의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전기차, 로봇, 우주항공. 여기에 이제 그록이 탑재가 된다라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하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테슬라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모멘텀까지도 확실하게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성과는 조금 아쉬울진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은 이번에 또 확보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 비판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더 높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 혹은 재작년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보유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움직이는 기업은 저는 5개 정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루닛, 뷰노, JLK, 한길각 컴퓨터, 더존 비주얼. 그 외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플랫폼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자체 LLM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플랫폼을 이제 시작하는 곳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확장성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고민을 해봤었을 때 AI 소프트웨어 쪽 높아진 주가는 부담이 됩니다. 뭐 테슬라처럼.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1년 뒤에 혹은 그 이후에 봤을 때 지금의 그 가격들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전혀 높지 않은 가격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의 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에서 스페이스X가 이 옵티머스 로봇과 그록을 활용해서 3년 내에 스타쉽 화성 발사 계획을 세웠다라는 부분까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여파로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이 지금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은과 구리 쪽 가격도 지금 동반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거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금은 늦었죠.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물 금을 이제 팔 수는 없다고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은을 봐야 되는데 은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구리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펼칠 만한 품목 중에 구리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구리가 현재 이 산업의 트렌드에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원전에 들어가죠. 네. 두 번째로 전력기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블 쪽에 들어갑니다. 육상 케이블과 해상 케이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전력, AI 때문에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리의 가격은 관세가 없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케이블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메타가 해상 케이블을 엄청나게 지금 크게 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뉴스로만 해도 구리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세까지 또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이 또 이쪽으로 퍼지게 되면 저는 구리의 가격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봤었을 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뭐 LS그룹주라든지 아니면 탄을 만들어내는 풍산과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서 금에 대한 이야기에 금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그럼 금 ETF를 사볼까? 뭐 이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금이라면 은을 봐야 되고 또 은이 문제라면 구리를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리 쪽에 대한 뉴스를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타 쪽에서는 최대 길이의 이 해적 케이블을 설립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또 구리에 대한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높다고 해서 그렇다면 투자를 하기엔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는 구리 쪽으로 생각을 조금 더 열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 현재 비트코인은 1% 넘게 내림폭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 리플은 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우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60%를 넘어서면서 기관 투자자의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TP-ICAP 디지털 자산 영업이사 조 씨는 리브라 및 밈코인 사태로 암호화폐 신뢰 하락이 오히려 기관의 비트코인 유입을 가속화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솔라나는 약 4% 하락하면서 185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죠. 아르헨티나 리브라 토큰의 폭락이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비트코인은 9만 5천에서 9만 7천 달러 범위에서 나름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통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ETF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진다면 연말에는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더 긍정적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1월 18일 기준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1,895만 개로 이는 2016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보통 이더리움 유출은 장기 보유 신호로 해석되면서 비트코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최근 1년간 이더리움은 19% 하락했으며 향후 상승을 위해 2,750에서 2,800달러 저항 돌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 및 스테이킹 기능 도입이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규제 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리플 소식도 살펴볼까요? 전 SEC 국장 스타크는 SEC의 내부 변화와 바이낸스 합의를 고려해 리플 소송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EC와 리플 간 법적 분쟁이 조만간 중단될 수 있으며 바이낸스가 60일간 소송 정지를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SEC는 리플 소송을 담당했던 핵심 변호사를 IT 부서로 전보 조치하면서 내부 전략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암호화폐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리플 현물 ETF 승인이 소송 해결 이후에 가능할 것이며 리플과 SEC 간 협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기업들이 현물 ETF 도입을 준비 중이며 2025년도 말까지 승인 확률이 7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끈 8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0.44%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솔라나가 최근 3개월 동안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에서 약 5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1월 19일 286.86달러에서 41.17% 하락했으며 1월 30일 기준 39.16% 급락한 바 있는데요. 핀볼드는 이번 하락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부진과 트럼프 재선 이후 기대감 약화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네트워크 전송량이 98.7% 감소했으며 선물 시장에서는 숏 포지션인 비율이 롱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잦은 사기 사례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는데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솔라나가 162달러를 유지하게 된다면 280달러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도지입니다.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374원 수준인데요. 도지코인이 전날에는 4.68% 하락하면서 0.25달러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각 패턴 내에서 거래되면서 돌파 시에 0.3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밈코인 시장 시가총액은 4.5% 감소해 674억 달러로 축소됐으며 비트코인의 9만 달러 지지선 테스트 가능성이 도지의 변동성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4시간 봉 차트에서 하락 삼각형 패턴이 형성됐으나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 중이고요.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TD 시퀀셜 지표가 매수 신호를 나타내 상승 반전 가능성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반면 삼각 패턴 하단을 이탈하면 0.2달러, 0.19달러 지지선까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이다는 2.91%, 체인링크는 1.9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코인입니다. 블록체인 수위가 올해 상반기 국내 게임사들과 협업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티안 톰슨 수위재단 총괄이사는 한국을 전략적 요충지로 꼽으며 NHN과 협력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수위는 블록체인의 게임 그리고 실물 자산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엔트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강점으로는 빠른 거래 속도 그리고 경제성, 보안성 등을 강조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 무브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톰슨 이사는 블록체인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지만 웹3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수위가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수익코인은 2.37% 내림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이어서 아발란체는 1.81%, 스텔라루멘 0.82%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도 0.43% 약세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요 알트코인들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도 전달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인데요. 비트코인이 81일째 횡보하면서 9만 1,000에서 10만 2천 달러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은 시장 심리 위축과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주간 변동폭은 4.3%로 감소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거래소 간 흐름 지수인 IFP가 2024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약세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IFP는 현물 거래소 간 비트코인 이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최근 변동이 매도 압력을 의미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몇 주간 가격 변화 없이 유지된 점은 투자자들이 실현 손실 이후 상승장 사이클에서 가장 큰 수준을 기록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는 2월 15일 기준 IFP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시장 심리 위축과 가격 조정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IFP가 9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자리하고 있어 단기적인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이 횡보를 지속하면서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약세 신호가 지속되면 추가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달드렸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샤크닌자입니다. 네, 과연 샤크닌자가 어떤 기업인가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크닌자는 일단 생활 과전이라던가 주방 가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사진에 있는 이 물품들을 파는 기업이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브랜드가 이름 그대로입니다. 샤크와 닌자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샤크 쪽에서는 청소라던가 환경관리 제품을 팔고 있고요. 닌자 쪽에서는 이렇게 주방 가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미국의 진공청소기 시장에 6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면서 이 다이슨을 이기고 선도를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 매출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일단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북미 매출 비중이 33.6%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 QOQ로 대비했을 때는 4.1%포인트 올라갔고요. YOY 대비했을 때도 4.4%포인트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게 됐습니다. 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까지 함께 또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영국의 인지도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스페인과 폴란드처럼 유럽 시장까지 확장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닌자 슬러시가 지금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나온 정말 그 말 그대로 슬러시 기계인데요. 이 닌자 슬러시가 이 4분기에 북미 시장에 출시를 했는데 이때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 2분기에 유럽까지도 출시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이 신규 카테고리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게 되면서 이 해외 매출까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살펴봤을 때는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이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과 프랑스는 확장 전략 핵심 국가로도 함께 부상을 받아서 이쪽으로도 집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샤크닌지가 사실 기존 모회사가 중국의 이 JS 글로벌입니다. 근데 이 JS 글로벌로부터 2023년 7월 31일에 독립적으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샤크닌자의 회장 같은 경우에는 왕시우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JS 글로벌의 CEO도 함께 겸직하고 있고요. 이 샤크닌자의 주식을 48.18% 굉장히 크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가 분리가 된 이후에도 이 샤크닌자와 J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라던가 이 서비스 소싱 계약 체결한 뒤에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국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목표점으로 잡고 있고요. 일단 2분기까지 미국 판매 제품 90%를 비중국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공급망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가이던스까지 현재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국이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마케팅비의 지출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출액 대비했을 때 마케팅과 이 세일즈 비용 비중 자체가 이 23년 4분기에는 23.9%였고 24년 4분기에는 23.8%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 됐냐 살펴봤더니 이 글로벌 브랜드력 상승으로 인해서 마케팅비 지출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투자할 때 이 리스크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생산 비중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면밀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글로벌 증시 라이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